오늘의 플러스, 거장들을 통해 금의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이윤수 에릭의 거장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금이 안전자산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웬만한 코스닥 주식처럼 뭐 10% 이상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금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거장들의 시각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거장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금에 대해서 시각이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 것 같은데요. 원래 지금 전통적인 금의 속성에 기반을 해서 금은 이런 자산이다라는 시각이 있고, 그건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 속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시각은 금의 속성이 이제 바뀌었다. 금은 이제 아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자산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씩 금의 어떤 시각으로 전망하시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거장은 어떤 분이고 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거장은 켄 피셔입니다. 켄 네. 피셔 워낙 유명한 거장이죠. 아버지도 이제 필립 피셔, 이제 워렌 버핏이 영향을 받았던 그 투자 그 자신 멘토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투자 거장이었고, 켄 피셔는 그 아들인데 아들도 또 덩달아 투자 거장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를 능가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그만큼 대단한 투자 거장이고, 이분은 금을 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은 이런 자산이다라고 보고라는 이제 설명에 기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은 어떤 자산이냐, 이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 안전자산이니까 뭔가 변동성도 좋고 이렇게 꾸준히 간 자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금의 역사를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 금 말고도 이제 대표적인 자산군이 주식과 채권이 있잖아요. 네. 이 주식과 채권과 금의 이제 1974년부터 2022년까지 대략 한 50년 된 기간 동안의 이제 수익률과 네. 변동성을 나타낸 겁니다. 이제 빨간색이 수익률이고요. 이 회색이 변동성입니다. 이 이야. 그래프를 보면은 그냥 금이 어떤 자산인지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수익률로 보면은 주식이 1등, 채권이 2등, 금이 3등입니다. 네. 금이 꼴찌고요. 예. 근데 변동성으로 보면은 금이 1등, 주식이 2등, 채권이 3등입니다. 그렇네요. 야, 이거 저거만 보면, 저 그래프만 보면 금에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원래 변동성이 높아서 불안전성이 크면 대신 수익성으로 그걸 커버해야 되는데, 수익성도 금이 주식이나 채권보다 더 낮고 오히려 변동성만 더 크다? 이거 아닌데요. 네, 그래서 캠피셔는 금을 모멘텀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처럼 쭉 꾸준히 우상해가는 자산이 아니라 한번 크게 솟고 무너질 땐 또 크게 무너진 다음에 장기간 안 좋은 기간을 보내는 거를 이제 모멘텀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런 모멘텀 자산은 심리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금의 사용 목적별 수요를 보면은 금은 다른 원자재와는 달리 산업 수요가 상당히 적습니다. 네. 가장품 이 수요를 차지하는 게 이제 이 장신구고요. 그 다음이 ETF나 이제 금괴 같은 투자 목적, 그 다음이 이제 이 중앙은행, 이 산업으로 가는 수요는 7%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산업 수요가 적은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을 장기 시계로 금 차트를 보면은 한 200년 동안 상승이 15%에서 20% 기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기간은 뭐 주식이나 채권 대비해서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을 보이거나 아니면 장기간 손해를 보는 기간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자산인데요. 이 그래프는 금의 이제 장기 시계열입니다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제가 1980년부터 대략 한 2000년대 말 2010년까지거든요. 이 기간이 예. 1900 만약에 80년, 81년에 금을 샀다. 그러면 30년간 안 올랐네요. 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금 가격이 저렇게 한 30년 가까이 옆으로 진짜 무슨 평행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와, 신기합니다. 아. 네, 그리고 뭐 이 구간 외에도 2010년대에 잘못하면 또 10년을 물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금의 모멘텀 자산을 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피셔 같은 경우는 금은 모멘텀 자산이고 한번 크게 솟았다가 이 떨어지는 게 금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캠피셔 같은 경우는 되게 젊은 날에 나는 금 가격을 예측을 하려다가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금 자체를 멀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인플레이션 해지도 아주 장기로 들고 있을 경우에 그 예. 해지가 되는 거지 네. 단기적으로 해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금의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속성을 토대로 캠피셔는 금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금 시세가 너무 좋고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거리감 있는 생각을 캠피셔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데이터로 아주 실증적으로 내 생각이 왜 이러냐 하면서 증거도 제시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캠피시와 정반대 해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의 성질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장들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채권 왕 제프리 건들락이 있습니다. 예. 채권계에서 정말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채권 투자자인데요. 이 건들락 같은 경우는 금의 성질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분이 채권 왕인데 나는 채권보다도 금이 더 좋다. 이 우리가 지수 적립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매달 금을 적립식 투자를 하겠다. 포트폴리오의 4분의 1을 금으로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4분의 1을요? 네, 맞습니다. 이 건들락이 금에 대해서 이 성질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선 금의 가격 움직임을 예로 듭니다. 예. 이제 금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은 모멘텀 자산이잖아요. 한번 크게 솟고 크게 무너졌다가 장기간 예. 안 좋은 구간을 보이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근데 23년 들어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이 그래프는 이제 금의 이 주봉으로 나타난 캔들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23년, 24년 넘어가서부터 하락을 했을 때 지지선이 단단하게 유지가 되면서 다시 또 크게 상승을 하는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건들락은 금은 예전 같은 모멘텀 자산이 아니라 이제 우상향 자산이다. 근데 이 우상향 자산은 왜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느냐? 이 지정학적과 경제적으로 이제 세상에 큰 변화, 레짐 체인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금의 흐름이 예전과 달리 움직였다면 결국 뭔가 금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금을 대하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거인 것 같은데 최근에 도대체 어떤 변화들이 있었길래 금의 흐름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은 또 유명한 거장이죠. 레이 달리오인데요. 네. 매크로 투자의 거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레이 달리오가 창업한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 같은 경우에는 금의 속성을 바꾼 요인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 현대 중상주의, 두 번째는 부채 문제, 마지막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현대 중산주의는 뭔가요? 네, 우선 이 현대 중상주의를 설명해 드리려면 이제 중상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우리가 경제학의 아버지를 애덤 스미스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애덤 스미스 이전에 있었던 경제학 사상을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이 중상주의라는 거는 이 부의 원천이 뭐냐, 특히 한 나라가 가진 부의 원천이 뭐냐고 했을 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의 총량이다. 그 나라가 귀금속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부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할 때 이 당시에는 이제 금화로 결제를 했잖아요. 예. 수출을 많이 해서 네. 상대방 나라의 금화를 뺏어와야 되고 우린 반대로 또 수입은 줄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금화는 줄여야 된다라고 믿었던 게 이제 중상주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애덤 스미스가 등장하면서 아니다, 부의 원천은 노동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국보론을 쓰면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예. 근데 이런 중상주의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역이라는 게 상대방으로부터 금을 뺏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윈윈 게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제적인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긴장도가 높아지면 의뢰 전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각 나라에서 안다는 거죠. 군사적 전쟁은 너무 출혈이 크니까 경제적 전쟁으로 가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 각국 간의 무역 분쟁이 생기고 국제적 긴장도가 높아져서 이제 서로 경제적 전쟁을 하는 그 분위기가 이제 지금 재현됐다고 해서 이 레이 달리오는 지금을 현대 중상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가까이는 1920년대 또 관세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당시가 또 중상주의 같은 분위기였고 100년이 거의 지나서 지금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적 경제적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서로 이제 제재를 막 하잖아요. 네. 각국에. 그렇게 되면은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 나라가 제재를 받아서 경제가 흔들려서 통화 가치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럼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성 없는 자산으로 몰리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은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지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주식은 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지 가치가 있는 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금은 누군가의 관계에 의지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요런 금에 몰리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때 당시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비서방 국가에서 이렇게 관계성 없는 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미국 외에 예. 비미국의 중앙은행들의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네. 이제 파란색은 이
비미국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미국 국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최근 들어서 노란색은 금입니다. 조금씩 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1996년 이후로 처음으로 예. 금이 국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아. 이제는 비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보다 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권,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서서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걸 대신해서 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급등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레이 달리오는 이 첫 번째 원인이 비서방권 공기관들이 금을 사게 만든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비서방권 국가들이 지금 최근 금 시세를 올리는 대표적인 흐름을 만든 요인이 된 것 같은데 금을 매수한 흐름을 보면 또 다른 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축들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부채 문제인데요. 네. 앞선 요인이 이제 비서방권 국가들이 금을 사게 만든 요인이었다면은 두 번째 부채 문제는 이제 서방권 국가들이 금을 사게 만든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이제 선진 국가, 이머징 그리고 전 세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000년부터 20년 동안 뭐 선진국이든 이머징이든 상관없이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경기 국면이 어떤지는 상관없이 부채가 항구적으로 늘어나는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이 경제 확장기 때 재정 수지가 어떻게 변화했나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검은색 꺾은선 그래프인데요. 네. 예전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이제 정부에선 지출이나 실업급여도 줘야 되고 지출이 네. 지출이 많아지고 이제 세수는 줄어드니까 적자가 된 반면에 지금 그 적자가 됐고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세수가 많아지고 지출할 건 별로 줄어들잖아요. 흑자가 된 반면에 지금은 경기가 좋아도 여전히 이 적자가 늘어나고 네. 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국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 순환 국면과 상관없이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럼 이 부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나라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저 나라 채권을 사도 되는 건가?라는 의심이 생기면은 이 채권 이 자경단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정부 입장에서는 내 지출을 하려면은 이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럼 누가 사주냐? 아무도 안 사주니까 중앙은행 네가 사라라고 이제 떠넘기고 예. 그럼 중앙은행이 그 채권을 사는 과정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또 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은 그러네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금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금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게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부채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네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국가들의 부채 급증 이게 또 금의 상승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부채가 이렇게 쌓이면 결국은 채권으로 뭔가 커버가 안 되면 돈을 찍어내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다가 정작 중앙은행의 신뢰마저 깨지면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요인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로 가는데요. 우리가 1980년대 볼커라는 연준의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금리를 거의 뭐 20%까지 올리면서 한 10년간 이어진 인플레이션을 그때 딱 마침표를 찍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금리 올리는 걸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20%씩. 그래서 볼커가 뭐 신변의 위협을 받아서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화폐 가치를 수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은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화폐 가치 수호를 누가 해주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고 그럼 당연히 화폐에 대한 믿음이 낮아지면서 다시 이 수요가 금으로 옮겨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거장들의 발언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켄 피셔 같은 경우는 금이 결코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은 낮은데 변동성은 커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이런 금의 특성은 금이 모멘텀 자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근처도 안 가는 분인데 다른 거장들은 아니다. 요즘
전 세계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서 현대적인 중상주의가 다시 시작됐고 또 국가의 부채 문제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중앙은행의 독립성까지 우려되는 시점이 돼버렸으니 이런 과정에서 금을 찾는 수요가 아마 구조적으로 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 진단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거장인데 우린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지가 이제 걱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 다 고려했을 때 거장들은 그럼 결국 금값을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4천선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는 구간이 있겠지만 여기서 장기적으로는 말하는 4천선은 달러를 기준으로 네, 달러 기준으로 예. 4,000달러 선에서 좀 쉬어가다가 결국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 3,000에서 3,500달러 선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요인 현대 중상주의 때문에 비서방 공기관들이 금을 사면서 이 가격이 거기까지 올라갔던 거고 그 이후로 이제 4,000달러 선까지는 부채 문제 때문에 이 서방권의 민간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리면서 그 가격이 달성했다. 근데 지금 중앙은행을 보면은 앞서 봤듯이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이제 이게 금이거든요. 예. 대략 금이 이제 준비금의 25에서 3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금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 가격이 비싼데 더 추가적으로 금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서방권 국가들 투자자들이 부채 문제를 우려해서 이 금으로 갔지만 근데 이건 이제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예.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새로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은 새로운 재료가 안 보인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달러에서 3,500억 달러까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견제하고 또 중국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모멘텀 중에서 현대적 중상주의가 반영돼서 금값이 좀 올랐는데 이렇게 금을 매수하다 보니까 금값이 올랐고 그래서 4,000달러 이상에서는 또 추가적인 부채 우려까지 겹치면서 야, 우리가 금값 끌어올렸으니 더 이거 추가로 매입하기는 어려운 구조. 이런 상황으로 가격대에 따라서 좀 상황이 바뀌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현 시세는요. 금 가격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쉬어가는 구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갈등, 관세 갈등 이건 또 시작될 텐데 또 현대적인 중상주의 이슈로 인해서 또 올라갈까요? 네, 그래서 과연 결국엔 지금 이 포인트가 과거의 모멘텀 자산으로 돌아가느냐, 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서 우상향 자산으로 가느냐, 요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거장이 말한 거 외에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제 건들락이 가격의 움직임이 바뀌었다고 말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의 이제 가격 패턴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금이 하락할 때 이평선 정배열이 많이 깨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금 가격을 나타낸 그래프고 이제 이평선을 같이 배치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예. 보시면은 이 금의 성질이 바뀌었다고 말한 시점부터 이평선 정배열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번 이 하락 국면에서 이평선 정배열이 깨지냐 네. 안 깨지느냐가 이제 가격 패턴 측면에서 봤을 때 금이 예전 속성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4천에서 잠깐 쉬고 다시 쭉 반등을 하느냐 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실질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금과 실질 금리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한 0.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와 그러니까 이제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이 실질 금리와 금 가격은 그냥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제로금리 상품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높으면은 금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실질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금의 매력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에 많이 좌우가 됐는데 네. 근데 이제는 이 뭐 현대 중상주의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 때문에 채권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금의 가격 성질이 바뀌었다고 얘기한 구간부터 실질금리와 금이 괴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실질금리와 금이 괴리가 계속 난다는 것은 예. 그러면은 여전히 사람들이 이 국채에 대한 신뢰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거고 그럼 그 구조가 쭉 간다고 보는 거니까 실질금리와 금의 상관관계가 예전과는 달리 깨진다. 라고 보면은 금이 이제 성질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흥미롭네요. 사실 이제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실질적인 금리 상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원래는 맞는데 금은 배당을 안 주고 이자를 안 주니까요. 근데 요즘은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부실해지다 보니 실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좀 있다 하더라도 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최근은 금에 대해서 전망할 때 금도 결국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금 발을 살 때는 그러다 보니까 금괴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금광주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금에 대한 어떤 시세를 전망하는 흐름도 있던데 거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네, 거장들 같은 경우는 금광주를 기본적으로 금의 레버리지 플레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적으로 보면은 뭐 금이 QQQ라면은 네. 금광주는 TQQQ 그래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레버리지 플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금을 버핏은 싫어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돈을 벌지 않아서. 근데 대신 금광주에는 조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금을 팔아서 네. 돈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주식과 금이라는 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냐 안 만들어내냐 혹은 이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레버리지 플레이냐 아니냐 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차라리 거장들 중에서는 금보다 금광주에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는 금은 못 믿겠다. 금은 가치를 안 만들어내지 않냐. 그래서 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제 금광주가 더 낫다. 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금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시각들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앞으로 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 금이라는 게 사실 트레이딩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앞서 캠시어가 말했듯이 변동성이 지금까지 워낙 컸던 자산이고 네. 그리고 지금도 물론 우상향을 했습니다만 예. 또 극한의 변동성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과연 장기적으로 금이 오를 것이냐,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더욱이 내가 장기적으로 금을 가져간다고 하면 수익률 자체도 예. 중요하지만 이 자산 분배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냐 높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금의 성질이 바뀔지 안 바뀔지 거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진짜 송두리째 바뀌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금을 보니까 더 그게 와닿네요. 지금까지 이윤수 에릭의 거장 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